한화? 방산 기술 세계 최고라며? 트럼프는 중동 수출 전면 중단하고 부품 기술까지 싹 다 넘기라 협박했죠.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답은 딱 한 줄. 깜찍한 놈이네. 격노한 트럼프는 즉각 부품 공급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후 이란 타격용 유도탄 발사 전면 작동 불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 잘못 봤다가 뼈마디 탈골된 트럼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톤이라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전략물자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무기와 부품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23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한 나라. 그건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민간기업 회장이 직접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로, 그러니까 오벌오피스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어요. 당시 저는 펜타곤 쪽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 안에서 받은 전화 한 통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비서실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건으로 자네를 직접 찾고 계시네. 30분 안에 올 수 있나? 한국건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중동 쪽 군수 계약 관련해서 한국 업체 이름이 몇 번 오간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벌오피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분이 팔짱을 끼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만족했거나 극도로 화가 났거나. 그날은 후자였죠. 국방장관 매튜도 이미 와 있었고 안보보좌관 캐서린도 구석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톤, 자네가 물자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지. 중동에 우리가 파는 무기 있잖아. 거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 한국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거 사실인가? 네, 대통령님. 한화라는 기업입니다. 정밀유도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과 적외선 탐색기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미국이 직접 만들면 안 되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캐서린과 눈을 마주쳤어요. 캐서린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조심해라라는 신호였죠.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현재 한화의 생산, 단가와 품질을 미국 내에서 재현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대체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한국 측에 연락해서 전해. 중동 수출은 이제부터 우리 라인을 통해서만 나간다. 한화는 우리한테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중동 직접 수출은 중단하라고.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중동 시장의 신뢰를 전부 미국에 넘기라는 거예요. 한화는 하청업체가 되는 거고 미국은 중간 유통상이 되는 겁니다.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조용히 공장만 돌리라는 소리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건 상당히 거친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진지했고 매튜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열흘 뒤 한화 쪽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23년 커리어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외교 채널도 아니고 공식 서한도 아닌 회장 본인 명의의 짧고 단호한 한 문단이었어요. 우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한화는 오직 신용과 의리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중동의 우리 고객들에게 한 약속을 미국의 요청으로 깬다면 그건 한화가 아닙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벌오피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읽고 3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가 뭐 대수냐고요. 그분이 3초 동안 침묵하면 그건 폭풍 전야입니다. 뭐라고? 거절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 더 무서운 분이에요. 좋아.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 한국 부품 없이 우리 무기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국방부의 전수조사 지시에 매튜 장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펜타곤 전략자산국의 한국산 부품 의존도 전수 점검 명령이 떨어졌고 저도 밤새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결과였어요.
미군 최신의 전투기와 이지스함에 탑재된 AESA 레이더 시스템, 그 핵심 모듈의 4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40%요. 절반에 가까운 겁니다. 한국 부품이 빠지면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레이더가 죽으면 정밀유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밀유도가 안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수십조 원짜리 전투기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캐서린이 보고서를 읽더니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스턴, 이란 타격용 정밀 유도탄 재고 상태는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끊기면 현재 재고 유도탄의 신규 생산이 중단됩니다.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보충이 안 됩니다.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캐서린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정리하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무기 체계의 급소를 스스로 드러낸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화를 길들이려 했는데 열어보니 우리가 한화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천조국 미국의 군사력을 멈춰 세운 건 적국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품 하나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그 짧은 거절문 하나가 단순히 한 기업의 자존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첫 번째 도미노였어요. 돈이 아니라 의리를 선택한 그 한마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작은 말이 킹을 위협하는 순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대통령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충격이 날아왔어요. 이번엔 중동이 아니라 정보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아서라는 인물이에요. 국가정보국 산하 위성정보분석센터의 수석 분석관이죠.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위였고 CIA 출신답게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 정보에 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서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이었나 중국과의 합동정보교류 프로그램에서 아서가 직접 검증한 데이터를 중국 측 분석관에게 넘긴 적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 측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먼저 제출해버렸습니다. 아서의 분석을 통째로 가져다 쓰고 출처는 자기들인 것처럼 포장한 거죠. 아서는 그 일로 내부 감사까지 받았고 승진도 1년 밀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이나 정보력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게 됐어요. 경계심이라고 하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솔직히 말하면 멸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미합동정보 공유 테이블에 한국 분석팀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서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죠. 한국. 위성 분석을 한국이 한다고 자체 정찰위성도 몇 기 안 되는 나라가 우리 테이블에 앉겠다는 건가? 저는 그 말을 회의실 복도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서가 부하 분석관에게 커피를 받아들며 툭 던진 말이었는데 거기엔 조소가 묻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팀은 5명 남짓이었고 전부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우리 쪽 분석센터가 수백 명 규모인 걸 생각하면 숫자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하고 이틀째 되던 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리더는 박정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위성 데이터 분석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의 첫날부터 이상한 걸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 내린 이란 중부 지역 위성 사진을 다시 꺼내든 거예요. 아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구역은 이미 분석 끝났어. 지표면 열분포 패턴 정상이고 구조물 흔적 없음으로 정리됐지.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지표면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건 지표면이 아닙니다. 아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위성이 보는 게 지표면이 아니면 뭘 본다는 건지. 박정호가 노트북을 열어 한 장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지진파 연결 분석마.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지진 관측 센서 네트워크에서 뽑아낸 데이터였습니다. 이란 중부 카샨 지역, 지하 약 120m 깊이에서 주기적 미세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기는 32초 간격이에요. 자연 지진파가 아닙니다. 인공 구조물의 기계적 진동 패턴과 일치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서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어요. 그 자세는 제가 잘 아는 자세였습니다. 불쾌할 때 나오는 방어 자세죠. 미세 진동이라 지하 120m에서 그걸 지진 센서로 잡았다고. 네, 그리고 이건 단독 데이터가 아닙니다. 박정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통신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잡은 전자기파 이상 패턴, 한국 기상청의 초정밀 기압 변동 기록,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이 페르시아만에 설치한 해저 음파 탐지 데이터까지 4개의 완전히 다른 소스에서 뽑아낸 데이터가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란 카샨 지역 지하, 뭔가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의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해상도도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지표면 위의 것만 볼 수 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래에서, 사방에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해낸 겁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전방위 연결성으로 접근한 거죠. 아서의 부하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분석 방법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논문이나 선례가 있습니까? 박정호가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례라면 있죠. 400년도 넘은 선례가요. 저희 나라에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이라는 재상이 쓴 전쟁 기록인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심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근심이 닥쳤을 때 이미 늦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아시죠? 저희는 그걸 기술로 만든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대비하는 시스템을요.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서의 표정이 변한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조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경외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한국팀의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이란 카샨 지역 지하 120m의 이중구조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결론이었어요. 상층은 위장용 민간 연구시설, 하층은 원심 분리기 가동시설. 우리 CIA가 3년 동안 들여다보고도 못 찾은 걸 한국 엔지니어 5명이 열흘 만에 특정해버린 겁니다. 아서가 그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맞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무너진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집념이 기술이 된 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눈이 아니라 촉각으로, 청각으로 400년 전 전쟁의 기억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서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스턴, 한국이라는 나라, 자네는 얼마나 알고 있나? 글쎄요. 반도체 잘 만들고 케이팝 하는 나라 정도. 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저 사람들은 기록하는 민족이야. 아픔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그 기록을 무기로 바꾸는 사람들이야. 나는 오늘 그걸 배웠어. 아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에게 데이터를 빼앗겼던 그 기억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서가 한국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역사의 무게 때문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화의 거절도 그렇고 이 위성 분석건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강함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억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카샨 지하시설 발견이 불러온 파장은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거든요. 카샨 지하시설 발견 보고서가 올라간 직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란 측이 움직인 겁니다. 자국 핵시설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속뜻은 누가 봐도 명확했죠.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공포에 질린 건 UAE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페르시아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부다비까지 미사일 도달 시간이 채 10분이 안 됩니다. UAE 입장에서는 머리맡에 총구가 겨누어진 셈이에요. UAE 왕실에서 긴급 외교 채널을 통해 워싱턴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드 배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UAE에 전진 배치해달라는 거였죠. 이건 전례가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사드를 배치해왔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승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배치 비용은 누가 내? UAE가 전액 부담하나? 안보보좌관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미국이 운용비를 부담하고 UAE 측이 주둔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관례대로 하면 우리만 손해야. UAE가 사드 원하면 비용을 내라고 해. 전액. 그리고 운용비도 별도로. 캐서린의 펜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입이 벌어졌어요. 동맹국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첫 번째 대답이 비용 청구서라니. 물론 대통령의 논리도 이해는 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왜 중동 부자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장사였어요. 화재가 난 집 앞에서 소방차 출동비를 흥정하는 꼴이었습니다. UAE 측 대사가 이 소식을 본국에 전했을 때의 반응은 나중에 제가 UAE 외교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국은 우산을 팔면서 비가 올 때 가격을 올리는 장사꾼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꼬입니다. 미국이 UAE 사드 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펜타곤에서 별개의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중동 주둔 미군 장비의 정비 부속 조달 문제였습니다. 이란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군 장비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일부 핵심 수리 부속이 부족했거든요. 여기서 일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군 장비 중 상당수의 일본 방산 기업의 부속이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계약 단가대로 납품이 잘 되던 부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란 위기가 터지자 일본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매튜 장관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미쓰이 중공업과 카와사키 항공 두 곳에서 수리 부속 단가를 기존 대비 5배로 인상 통보해왔습니다. 납기도 기존 4주에서 12주로 연장한다고요. 5배, 납기 3배의 연장. 동맹국이 전쟁 직전 상황에서 부속 가격을 5배로 올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어요. 미국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단가를 올리다니. 그것도 수십 년간 미일 동맹을 외쳐온 나라가. 캐서린이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일본 측 설명은 뭔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정상적 단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 전쟁 나기 직전에 부속 가격 5배 올리는 게 정상적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조달국장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참고로 한화 쪽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화는 우리의 부품 공급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UAE와 사우디 쪽 기존 계약 물량을 단가 변동 없이 예정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위기 이후 추가 물량 요청에도 가격 인상 없이 납기를 앞당겨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위기를 기회 삼아 가격을 5배 올리고 다른 한쪽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약속한 가격과 납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UAE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행태를 비교하는 보고서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말미에는 한화의 사례가 별도 항목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화라는 기업은 동네 편의점 같은 회사다. 새벽 3시에 가도 문이 열려 있고 가격표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거기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돈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은 이미 물건을 싣고 출발했다. 여러분, 편의점이라는 비유가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쟁 직전에 가장 필요한 건 화려한 약속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문을 열고 있는 그 묵묵함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해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쌓은 거죠. 이 무렵부터 국제사회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문 외교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진짜 동맹인가? 위기 때 가격을 올리는 나라가 동맹인가? 아니면 위기 때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동맹인가? 미국은 비용을 따졌습니다. 일본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세 문장이 그 시기 중동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문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였죠. 미국이 사드 비용을 놓고 UAE와 밀당을 벌이는 그 시간 동안 한화의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UAE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걸프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국의 배신이 만들어낸 진공 상태 속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잃고 있는 건 부품 공급선이 아니구나. 신뢰를 잃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신뢰라는 건 한 번 금이 가면 수십 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다시 붙지 않는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UAE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사드 배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워싱턴에서는 누군가가 직접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좌천에 가까운 파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보고서를 올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린 건 새벽 4시였습니다. 3월인데도 공기가 뜨겁더군요. 낮에는 50도에 육박한다고 했어요. UAE 국방부 연락관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는데 차에 타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턴 조정관님, 한국 사람들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이요. 여기서요. 아부다비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 알다프라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국 기술진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군용 차량을 타고 알다프라 기지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모래길이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라곤 끝없는 모래와 아지랑이 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기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군용 트럭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트럭 짐칸 위에 간이 차양막이 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 짐칸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누워서요. 팔베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안전모를 얼굴에 올려놓고 햇빛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 기술진입니까? 연락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화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입니다. 열흘째 저기서 먹고 자고 있어요. 열흘째 50도 사막의 트럭 짐칸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지 한쪽에는 UAE 군 막사가 있었고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에게 막사를 제공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물었더니 연락관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공했죠. 그런데 한국팀 리더가 거절했습니다. 장비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트럭 옆에서 산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에어컨 막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장비 곁을 지키겠다고 트럭 짐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째. 저는 미국 방산업체 기술진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현지 호텔을 잡고 차량을 요구하고 식사 수준의 불만을 제기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환경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계약서에 트럭 짐칸에서 자라는 조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한국팀 리더를 만났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화 방산부문 현장 기술 총괄이었는데 얼굴이 까맣게 탄 채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뭘 보러 오신 겁니까? 현장 상황 파악차 왔습니다. 한국 측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준혁이 피식 웃더니 고개를 돌려 장비 쪽을 가리켰어요. 보시면 됩니다. 저기 천궁2 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4기 배치돼 있고 UAE 기존 방공 레이더하고 동기화 작업 중입니다. 원래 계약 범위에는 발사대 설치까지만 포함돼 있는데 기존 레이더랑 호환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동 작업 들어간 겁니다. 그건 추가 계약 없이요.
네, 추가 비용 없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계약서에 없는 작업을 자비로 미국 방산기업이라면 추가 작업 견적서부터 보냈을 겁니다. 아니, 견적서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부터 불렀겠죠. 그때 연락관이 제 팔을 잡고 기지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기지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 중앙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정수 시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한화 태양광 정수 프로젝트. 설치 연도는 2016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10년 전에 한화가 무상으로 설치해 준 겁니다. 이 마을이 사막 한가운데라 깨끗한 물이 없었거든요. 한화가 중동 사업 초기에 현지 주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워준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10년 전 무상으로. 그리고 아직도 작동 중. 저는 정수시설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시설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어요. 마을 촌장이라는 노인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줬어요. 다른 나라는 석유만 가져갔지만 코리아는 물을 줬어요. 석유만 가져간 나라. 그게 누굴 가리키는 건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막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 알타프라 기지에 미국 록히드 마틴 협상단이 도착했거든요. 사드 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서였는데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저는 기지 입구에서 봤습니다. 감색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내렸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30m 거리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 아래 누워서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같은 프레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UAE 국방부 수석 자문관이 만찬 자리에서 저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했어요. 스턴, 한화팀이 오늘 오후에 방공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의 완전 동기화를 마쳤습니다. UAE가 공식 요청하기 전에요.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끝내놓은 겁니다. 요청 전에 완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계약 그 이상을 합니다. 계약서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만 하는 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범죄율, 치안, 야간 보행 안전도. 어떤 지표를 들이대도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을 갈 수 있는 나라, 여성이 혼자 밤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만든 방공 시스템이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민족이 가장 강력한 안보를 수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지를 떠나며 차창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짐칸 위에 가니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또 밤을 새우고 있다는 뜻이었죠. 계약서에는 야간 근무 조항이 없었을 겁니다. 추가 수당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워싱턴은 지금 이 장면을 모를 것이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조용한 혁명을. 미국이 비용을 따지고 일본이 단가를 올리는 동안 한국은 트럭 짐칸에서 잠을 자며 방공망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중동 전체에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통화의 환율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환율이 제가 보는 앞에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워싱턴의 폭풍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해 있었어요. 대통령이 또 경로한 겁니다. 이번에는 한화의 거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펜타곤 합동전술통신국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UAE에 배치된 한화의 방공 시스템이 단순히 UAE 방공망하고만 연동된 게 아니었어요. 한화의 천궁2 시스템이 UAE 주둔 미군의 전술통신망까지 역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 데이터링크의 끊김이 발생했을 때 한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백업 연결을 제공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화상회의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 한국 시스템이 우리 미군 통신망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화 측 시스템의 연결성 아키텍처가 주변 군사 네트워크를 자동 감지하고 보조 연결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의도적 침투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우리 무기보다 더 많은 걸 한다는 소리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분이 일어서면 회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진짜 시작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면 좀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동에 또 개입하느냐는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었고 사드 배치 비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카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한화를 압박하려다 부품 의존도가 드러났고 UAE의 비용을 요구했다가 동맹 신뢰가 금이 갔고 이제는 한국 시스템이 미군 통신망까지 보완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어요. 대통령이 국방장관 매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을 찾아 사이버 쪽에서 테스트해봐.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빈틈은 있을 거야. 이건 사실상 동맹국 무기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를 승인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미합 중국 대통령이 할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최정예 해킹팀인 타오 맞춤형 접근 작전실이 한화 AESA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침투 테스트를 개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요. 보통 이런 테스트는 몇 시간이면 초기 결과가 나옵니다. 사흘이 걸렸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답이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매튜 장관이 읽어 내려가는데 중간에 한번 멈추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화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방어 체계는 다층 암호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자동 위협 감지 시 통신 채널을 실시간으로 재배치합니다. 침투 시도 37회 전원 차단됐고 역추적 방어까지 작동해 우리 측 접근 경로가 노출됐습니다. 역추적. 우리가 공격했는데 오히려 우리 위치가 들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이 압권이었어요. 해당 시스템은 동시 표적 추적 능력 500개 이상으로 확인되며 이는 미군 현용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추적 능력을 상회합니다. 500개. 패트리어트를 넘는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 3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또 그 3초였습니다.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네, 대통령님. 우리가 못 뚫는 걸 한국이 만들었어.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화의 기술력 자체도 놀랍지만 더 주목할 점은 시스템 설계 철학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계약 사양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만 한화 시스템은 계약 사양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버스펙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UAE 사막에서 이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최소한만 하는 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이야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아서한테서요. 위성정보분석센터의 그 아서 말입니다. 아서가 얼마 전 한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국 측 데이터 분석팀과 후속 협의차 서울에 갔던 건데 돌아온 뒤에 아서가 이상하게 말이 없어진 겁니다. 회의에서도 평소에 날카로운 독설이 사라졌고 점심시간에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걸 몇 번 목격했어요. 하루는 제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울 출장 어땠어? 박정호 분석관은 잘 있던가? 아서가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스턴, 나 서울에서 재래시장이라는 데를 갔어. 재래시장, 전통시장 말하는 건가? 응, 박정호가 데려갔어. 남대문 시장이라고. 거기서 만두를 샀는데 아서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는 건지 당혹스러운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만두를 5개 샀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2개를 더 넣어주는 거야. 내가 안 샀는데. 그래서 이건 안 샀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 덤이야, 덤. 서비스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 계약에 없는 걸 왜 주는 거지? 손해 아닌가? 그래서 박정호한테 물었더니 박정호가 이렇게 설명하더라. 한국에서는 관계가 거래보다 먼저라고. 일단정을 주고 그러면 사람이 다시 온다고. 아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한화에 입사했다고 하더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쪽에서 일한다고.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엄청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표정은 알겠더라고. 자부심. 진짜 자부심이었어.
아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스턴, 나는 그날 이해했어. 한화 시스템이 왜 오버스펙인지. 만두 할머니가 덤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계약서에 없는 걸 넣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게 문화고 그게 성격이야. 우리는 그걸 복제할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서가 한국을 이해한 방식이 어떤 분석 보고서보다 정확했거든요. 며칠 뒤 대통령에게 최종 종합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 사이버 방어 능력, 중동 현지에서의 신뢰도, 모든 항목이 미국의 예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자기들의 성격을 팔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 한화의 AESA 레이더, 사이버 공격 37회 차단, 동시 표적 추적 500개, 역추적, 방어, 작동, 미군 통신망 자동 백업, 그리고 남대문 시장 할머니의 찐만두 2개.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긴 뒤에도 한 장을 더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NSC 상황실에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상황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직후였죠. 이란 위기가 고조되면서 고위 참모들은 교대로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은 제 차례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시뮬레이션으로만 들어봤어요.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동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혼합한 파상공세를 개시한 겁니다. 목표는 UAE 전역, 아부다비, 두바이, 아라인,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상황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참모들이 뛰어들어왔고 화면마다 궤적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저는 전략물자 조정관이지 전술 지휘관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공포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서방 방공망에서 왔습니다. UAE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요격을 개시했는데 화면에 빨간 경고 표시가 뜨기 시작했어요. 과부하, 이란이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쏜 겁니다. 북쪽, 동쪽, 남동쪽, 세 방향에서 시차를 두고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하나의 방공 시스템이 전부 처리하기에는 표적이 너무 많았어요. 패트리어트 첫 번째 포대가 과부하 경고를 띄웠습니다. 두 번째 포대도 추적 한계에 도달했어요. 프랑스에서 도입한 아스터 30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충돌로 재부팅에 들어갔고 영국제 단거리 요격 시스템은 아예 표적 할당에 실패했습니다. 상황실의 전술 화면에 빨간 점들이 UAE 영토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요격되지 않은 미사일들. 캐서린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상황 보고해. 민간 지역 방어 상태는.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다른 세 개의 표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 요격 표시가 하나, 둘, 셋 연속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의 천궁2 시스템이 가동된 거였어요. 상황실의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알다프라 거점, 한국 방공 시스템 교전 개시, 동시 추적 표적 382개, 요격 발사 진행 중, 382개 동시 추적. 서방 시스템이 과부하로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한국 시스템은 표적을 382개나 동시에 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천궁2가 자체 요격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과부하에 걸린 패트리어트 포대로 표적 데이터를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화 시스템이 미군 시스템의 과부하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표적을 재분배해 준 거예요. 계약에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오버 스펙. 캐서린이 말했던 그 오버 스펙이 실전에서 작동한 거죠. 아니, 오버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덤이었어요. 남대문 시장 할머니의 찐만두 2개. 계약서에는 없지만 당연히 넣어주는 그것. 그게 전쟁터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요격 결과를 읽겠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발사 미사일 총 147발, 서방 시스템 요격 31발, 한국 시스템 단독 요격 89발, 한국 시스템 지원으로 서방 시스템이 추가 요격한 것 23발, 요격 실패 4발, 4발은 사막 공터에 낙하해 인명피해 없음, 요격률 97.3%, 그중 한국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요격이 112발, 전체 요격의 76%.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미국이 비용을 따지고
사이버 공격까지 시도한 바로 그 시스템이 미군과 중동 민간인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UAE 현지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아부다비 시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격 섬광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UAE 국영방송이 실시간으로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UAE의 하늘을 지켰다고. 그 뉴스가 중동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무렵 알다프라 기지의 상황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공호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준혁과 그의 팀은 발사대 옆에 있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격을 진행하는 동안 혹시 모를 기계적 오류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장비 바로 곁에 서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전장 한가운데서 스패너를 손에 쥐고 UAE 군 관계자가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나중에 유출됐어요. 이준혁이 발사대 제어반 앞에 쪼그려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는데 뒤로 요격 미사일의 발사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중동 소셜미디어를 타고 이틀 만에 수천만 회 공유됐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동 언론이 한화라는 기업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회장의 경영 철학이 알려진 겁니다. 한화에 한번 고용된 사람은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을 한화가 전원 채용했다는 사실. 중동 기자들이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붙인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방산 기업은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곳이다. UAE 왕실의 한 인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살린 건 미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리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터지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본 게 아니라 가족으로 본 겁니다. 아서가 상황실 구석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초록색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서의 눈이 젖어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이건 성격이야. 국가의 성격.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장비 옆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남의 나라 군대까지 지켜주고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이미 하늘에 쓰여 있었으니까. 요격 섬광이 만들어낸 불꽃이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그 불꽃 하나하나가 한국 엔지니어의 밤샘이고 한화의 오버스펙이고 김승현 회장의 의리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어요. 미국 언론, 유럽 언론, 중동 언론, 헤드라인은 나라마다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잠재운 것은 세계 최강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독한 완벽주의였다. 첨단 무기보다 강력했던 것. 그건 50도 사막에서 트럭 짐칸에 누워잤던 엔지니어의 기름 묻은 스패너였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위성보다 정확했던 것. 그건 400년 전 전쟁의 기억을 기술로 바꾼 집요함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뚫지 못한 방어벽. 그 방어벽의 진짜 이름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의 공세를 막아냈으니 최악은 지나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다음 날 시작됐거든요. 요격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무모한 도발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연합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을 무력화했으며 중동의 평화는 미합 중국의 리더십 아래 지켜졌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도 옆에 있었어요. 캐서린이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6%. 전체 요격의 76%가 한국 시스템이 기여한 건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정호였어요. 그 위성 데이터 분석관 말입니다. 스턴 조정관님, 긴급 사안입니다. 카샨 지하시설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카샨은 이미 보고서가 올라갔잖아. 지하 120m 이중구조 핵시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면 뭔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어젯밤 미사일 발사 시점의 지진파 데이터를 역추적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생긴 진동 패턴 속에 비정상적 이중 파형이 섞여 있었어요. 표면 발사대의 진동과 완전히 별개인 심층부 진동이 동시에 감지된 겁니다. 깊이 240m, 카샨 시설 아래에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2중이 아니라 3중 구조였어요. 가장 아래층이 지금 이 순간 가동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한 핵시설은 미끼였던 겁니다. 이란은 우리가 120m까지 찾아낸 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 시설을 노출시킨 채 진짜 시설을 240m 아래에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공세는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동안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캐서린에게 보고했고 캐서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종전을 선언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그 선언이 완전히 틀렸다는 정보가 올라온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재앙이었어요. 캐서린이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국무부에서 긴급 전문이 올라왔어요. 이란 남부 내륙의 미군 보급로가 차단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현지 부족 세력이 도로를 봉쇄한 거예요. 미군 수송 차량 12대가 길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족 세력이 왜 갑자기 보급로를 막지? 이란 쪽 사주인가? 캐서린의 질문에 국무부 중동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란과는 무관합니다. 부족 지도자가 성명을 냈는데 미국의 대한국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동 사막의 부족이 한국을 위해 미군 보급로를 막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부족은 알다프라 기지 인근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 출신 부족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UAE에서 봤던 그 마을. 한화가 10년 전에 태양광 정수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준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정수시설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부족민들이 이번 이란 미사일 공세 때 그 정수시설, 지하 저장고로 대피해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한화가 물을 주려고 만든 시설이 방공호 역할까지 한 거예요. 부족 지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코리아 사람들이 10년 전에 지어준 그 건물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코리아를 벌하는 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땅 위로 그들의 차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 기업이 10년 전에 사막마을에 지어준 정수시설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미합 중국의 군사보급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어요. 펜타곤의 어떤 시뮬레이션에도 이런 변수는 없었습니다. 의리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화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 국내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였어요. 한화를 지키자는 해시태그가 올라오더니 이틀 만에 국민적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호가 통화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스턴 조정관님,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아시죠? 그때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 제품 사주기 운동이 시작됐고 방산국채 청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청약 첫날 3조 원이 모였습니다. 3조 원. 하루 만에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2,300만 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한국 국민의 결속을 오히려 강화시켜버린 거죠. 주먹을 쥐면 물이 빠져나가듯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욕을 했어요. 이 사람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부족이 보급로를 막고 한국 국민은 뭉치고 중동 여론은 한국 편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팀이 카샨 3중 구조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국 위성으로는 240m 깊이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좌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표면 기준으로 좌표를 잡으면 지하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박정호 팀이 독자적인 지진파 삼각 측량법으로 좌표를 계산했는데 기존 미국 위성 데이터와 비교하니 0.0이
미터의 미세 오차가 있었습니다. 0.02미터, 2cm요.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지하 240m를 뚫는 벙커버스터의 관통 각도에서 지표면 2cm의 오차는 지하에서 3m 이상의 편차로 증폭됩니다. 3m면 핵심 구조물을 맞추느냐, 빗나가느냐의 차이예요. 박정호가 수정된 좌표를 미군 측에 전송했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미국이 자기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정확한 타격 좌표를 넘겨준 겁니다. 매튜 장관이 그 데이터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합참 작전국장이 매튜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매튜 장관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작전국장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 아서가 상황실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평소의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었어요. 아서의 시선이 화면 속 박정호 팀의 데이터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고 당혹감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항복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항복. 아서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맞고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맞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어요. 적에게조차 신뢰를 보여주고 그 신뢰가 결국 자신을 지켜주도록 만드는 것. 가장 깊은 곳을 보는 눈과 가장 단단한 결속.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저는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팀이 전송한 수정 좌표. 0.02m의 오차를 잡아낸 그 데이터가 펜타곤 작전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타격 명령서에 서명했고 비일 폭격기 2기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했어요. 각각 GBU-57 벙커버스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240m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죠. 타격 시각은 현지 시간 오전 2시 11분이었습니다. 저는 NSC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카샨 지표면에 폭발이 일어났고 지진파 모니터에 거대한 충격파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30초 뒤 박정호 팀에서 확인 통신이 왔어요. 지하 240m 지점 진동 패턴 소멸. 32초 주기 기계적 진동 완전 정지. 시설 무력화 확인됩니다. 상황실에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캐서린이 천장을 올려다봤고 매튜 장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건 중동 전면전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대전쟁의 위기가 종식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타격을 성공시킨 건 미국의 폭격기도 벙커버스터의 관통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0.02m였습니다. 그 2cm가 없었으면 벙커버스터는 핵심 구조물을 빗나갔을 거예요. 수십조 원짜리 폭격 작전이 허공을 때렸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요함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건 타격 이틀 뒤였습니다. 핵시설이 무력화되면서 이란 강경파의 입지가 무너졌고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은 거죠. 중동 위기가 급속히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UAE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UAE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방산 파트너가 아닌 형제국으로 선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화와의 방공 시스템 종신계약 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종신계약이요. 방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겁니다. 보통 방산 계약은 5년, 길어야 10년 단위인데 기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UAE 대통령의 성명 중 한 대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돈을 줄 때 온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온 나라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형제의 약속입니다. 사우디가 뒤따랐습니다. 카타르가 합류했어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걸프 협력회의 6개국이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독점 구조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이 스스로 만든 균열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한화를 압박하려던 일이 한화를 중동 방산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따지려던 계산이
동맹 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체스에서 퀸을 잡으려다 킹이 체크메이트 당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독대였어요. 오벌 오피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 선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 연결해줘. 그날 오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기밀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아닌 요청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23년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그 무렵 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봐. 종이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한자가 아니라 한글과 한자가 섞인 설명이었습니다. 아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한화. 이 회사 이름 뜻을 알아봤어. 한국화약, 줄여서 한화. 화약 회사에서 시작한 거야. 그건 알고 있었는데. 아니,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해봐. 화약이 뭐야? 한 번 불이 붙으면 끝까지 타는 거잖아.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 그게 이 사람들이야. 아서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종이라는 사람이 창업했대. 한국전쟁 직후에 화약 회사를 세운 거야. 폐허에서. 그 아들 김승현이 방산으로 키웠고 지금은 손자 김동관이 우주까지 보고 있다더라. 3대가 한 길을 걸은 거야. 3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았어. 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스턴, 나는 중국한테 데이터를 빼앗긴 뒤로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어. 그게 내 한계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들이야. 화약처럼 자기를 태워서 남을 밝히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나라를 처음 봤어. 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아서의 방어벽이 완전히 내려간 순간이었어요. 경의. 그건 분명한 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습된 뒤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갔어요. 공식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으로. 왜 갔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전쟁을 끝낸 나라의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의 긴장 같은 건 없었어요. 밤 11시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학생들, 새벽 1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청년들, 택시 기사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미터기를 정확히 맞추며 잔돈까지 꼼꼼히 돌려주더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특별한 순간에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이미 대단한 겁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그 습관이 AESA 레이더의 품질 관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의 정직함이 방산계약의 신뢰로 확장되는 거예요. 새벽까지 일하는 그 지독한 근면함이 전쟁터에서 스패너를 놓지 않는 엔지니어를 만드는 겁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옆에서 한 청년이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추운 밤이었는데 핫초코 하나 옆에 놓고 코드를 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옆에 앉아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샘이고 누군가의 책임감이고 누군가의 약속이었겠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닌 개인 기록이었어요. 제 23년 커리어를 통틀어 처음 쓰는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신뢰의 역습. 부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하여. 지금 저는 여전히 NSC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물건이 하나 늘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찐만두 가게의 명함입니다. 뒷면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는데 박정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번역해 주더군요. 또 오세요. 덤 줄게요. 저는 그 명함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 순간. 그건 오만이 아니었어요. 화약 같은 의리였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끝까지 타는. 3대에 걸쳐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찾아낸 건 미국의 위성이 아니라 한국의 집요함이었습니다. 전쟁의 하늘을 지킨 건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낸 건 미국의 폭격기가 아니라 한국의 0.02m였습니다. 세계를 지킨 것은
화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 상대가 배신해도 약속을 지키는 힘, 계약서 마지막 장 뒤에 한 장을 더 쓰는 힘, 50도 사막에서 트럭 짐칸에 누워서도 장비 곁을 지키는 힘, 10년 전 사막마을에 정수시설을 짓고 잊어버리는 힘, 맞으면서도 도와주는 힘, 한국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턴입니다. 미합 중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물자 기획조정관. 23년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저는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치를 가진 나라.